네, 청와대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이 새로 꾸려졌죠. 고용지표, 소득지표가 안 좋으니까 문책성으로 인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문책성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언론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온 경제정책의 성과가 어땠는지 평가를 해보고요.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분이죠.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인사 문책성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문책성 같기도 하고, 예.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어떤 측면에서 좀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다는 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논란이 좀 많고요. 예. 그리고 고용지표 그리고 분배지표가 최근에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또 그걸 두고도 또 사람들이 말이 많죠. 예. 그 시기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문책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비일학이라고 할까요? 조금 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그동안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 언론에서 꼽혔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의 후임으로 윤종원 OECD 대사가 이제 임명이 됐단 말이죠. 근데 윤종원 신임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에 행정관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어떻게 우리 교수님하고 일을 같이 했다거나, 어떻게 관계가 있었습니까? 저하고 바로 같이 한 건 아닌데요. 같은 시기에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저는 정책실에 있었고 윤종원 당시 행정관은 당시 조윤재 경제보좌관실에 있었습니다. 예. 조윤재 박사는 현재 주미 대사로 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바로 옆에서 거의 경제정책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자주 보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번 인사 윤종원 신임 수석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존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어느 정도의 방향 전환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크게 이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논란은 많지만은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게 효과가 아직은 별로 없었던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을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약하게 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약하게 했다. 예. 사실 약하죠. 왜냐하면은 주로 쏜 수단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었는데 그 자체는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적은 것인데 이걸 마치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비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방향은 계속 가져가야 하고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더 강도를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더 강도를 높이고 속도를 높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좀 더 속도감을 높인다면요? 예. 최저임금 인상에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고용 감소라는 다른 수단이 더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그쪽으로 너무 약하게 해왔다고 봅니다. 하나가 토지와 부동산 문제입니다. 예. 특히 토지 보유세 강화 이것을 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와는 달리 보유세 강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이게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적극성을 갖고 보유세를 강화한다면은 토지 주택 문제가 잡히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엄청난 임대료 부담을 안고서 지금 장사를 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그런 것이 소득주도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적극성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더 강화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복지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복지가 너무 약해서 소득 재분배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강화해서 소득 재분배가 된다면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저소득층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예. 이것도 너무 약했습니다. 지난 1년간. 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줄기.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를 높이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정부가 발표한 그 보유세 개편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2달간 연구 끝에 나왔는데요. 예. 지금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보기로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약하다. 약하다. 왜냐하면은 그 액수가 참여정부 때 그 최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방식이 이제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중과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건 참여정부가 썼던 방식이죠. 그 방식이 많은 조세 저항을 불러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 뒤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대안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중과할 것이 아니고 전국의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진 사람에게는 모두 다 보유세를 부과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토지 보유세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제 논란이 많았었고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지만 어떤 트라우마처럼 그런 단어들이 좀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뭐 언론에서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비판적 문제되기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간에 뭐 그런 측면이 지금 현상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추진하기가 좀 저되는 측면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데가 청와대인데요. 그쪽에서 이 종부세 또는 보유세 문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걸 짐작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마 이유가 참여정부 때의 트라우마가 아닌가. 근데 그 트라우마는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판은 많이 받았는데 그게 옳은 방향이었고요. 역사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간 최초의 정부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더 자신 있게 옳은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고 그때 하지 않았던 국토 보유세 방식으로 오히려 간다면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유세도 강화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증세를 확대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조세 정황이 있지 않겠느냐. 이건 뭐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걸 좀 뭐 조세 저항이 있더라도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늘 조세 저항을 걱정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그러나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사실은 오랫동안 직무유기를 해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OECD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그중에서 복지 지출에 쓰는 비율도 가장 낮은 편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복지에 쓰는 예산의 크기가요. 1년에 OECD 평균에 미달하는 액수가 100조 원이 부족합니다. 1년에 100조 원이 부족한데요. 그러면 1년에 100조 원을 지금보다 더 쓰면 OECD 평균 정도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대적인 복지 정세가 필요하고 그걸 하지 않고는 지금 급속하게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화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복지 정세를 했어야 되는데 역대 정부가 민심 위반을 두려워해서 조세 저항을 걱정해서 세금을 매기고 복지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수수방관해온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저는 직무유기 정부다. 정부이기를 포기했다. 이렇게까지 정말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촛불 정부는 달라야 하고
민심 위반이나 조세 저항에 대해서 정면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정말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지난 1년간은 그런 게 너무 안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 예.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던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교육개혁의 골든타임이 앞으로 1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이제 복지 확대라든가 토지 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은 좀 1년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난 1년이었고요. 사실 골든타임이. 지난 1년이었고 1년 보낸 것도 사실 아까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1년이 무섭거든요.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닥쳐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시간을 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골든타임 운운할 때가 아니고요. 골든이냐 뭐 실버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많이 늦었고요. 이걸 지체한다는 것은 정말 국가 운명을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세금 올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소득세나 소비세부터 늘리는 게 먼저다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쪽도 올릴 여지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게 먼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토지 보유세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가장 좋은 세금이고 가장 우선돼야 될 세금이라고 보고요. 그걸 갖고는 충분히 다 그 복지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증세 여지를 찾는다면은 소득세도 꽤 늘릴 여지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100원 벌어서 4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OECD 평균이 9원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반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들 세금 너무 많이 낸다고 불평들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꿔야 되고요. 인식을. 그걸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너무 소극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소비세도 우리나라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10%인데요. 유럽의 부가가치세 가진 나라들이 10%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개 15%, 20%, 심지어 25%까지 부가가치세를 하고 그걸 가지고 복지를 아주 잘하거든요. 그렇게 잘해주면은 복지를 잘해주면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도 돈이 아깝지 않고 승복을 하고 동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은 선순환이 이루어지고요. 우리나라처럼 세금 내기 싫어하고 안 내고 그리고 복지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또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악순환을 탈출하고 유럽식의 선순환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그 청와대 소식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몸살 감기가 있어서 일정을 다 취소했다. 그리고 어제 그 잡혀 있었던 규제혁신회의도 이제 갑자기 이제 취소가 됐죠. 근데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짤막하게 뭐가 답답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규제혁신이라는 것이 역대 정부에서 늘 오랫동안 해온 일인데요.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늘 같은 걸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내용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규제 혁신이라는 것은 잘 봐야 되고요. 한국이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4위입니다.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인데 한쪽에서는 계속 규제가 심해서 사업 못하겠다 이런 불평들을 하죠. 그리고 세금 너무 많아서 사업 못하겠다 이런 불평들을 하죠. 근데 사실 한국 세금 너무 적게 내는 나라고요. 복지 너무 안 하는 나라고요. 규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봐야 되고요. 교수님 여기까지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